저는 강병욱이고요. 지금 세종사이버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80년대 후반에 증권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요. 한 10여 년 정도 증권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고 그리고 책 쓰고 방송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다. 남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긴 하지만 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책도 여러 권 썼는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쓴 책이 10% 수익 바이블이고 그전에는 뭐 주식투자가 처음인데요. 시리즈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많은 분들이 책을 좀 보셨던 것 같아요. 와, 그 80년대 후반이시면은 거의 뭐 30년, 40년. 지금 해수라면 한 35년 정도 됐습니다. 네. 정말 그 오래되셔가지고 여러 높고 오르고 떨어지고 그 위기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현 시황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올해 들어서 또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동학개미 운동이 있었던 2020년 이후에 주식시장이 3,300포인트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20% 좀 안 되는 그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충분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체로 보면 뭐 4분의 1 수준인 25% 내지는 피보나치로 하더라도 38.2% 이렇게 조정이 오는 거니까 제가 이제 뭐 그 차트를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한 대체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500선을 살짝 깨는 수준. 여기까지는 좀 열어놔야 될 거로 이제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또 하나는 이제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과연 거쳐졌느냐 하는 건데 첫 번째로 이제 미국의 통화정책. 지금 아직까지도 뭐 그 빅스텝이냐 베이비 스텝이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이제 당장 0.5%를 올릴 것인지 0.25%를 올릴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더 올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명확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6월 FOMC까지는 기다려 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가면은 다시 점도표가 나오게 되고 또 이제 그 파월 의장의 또 성명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시간적으로 불확실성이 완전히 거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불확실성은 역시 중국의 도시 봉쇄죠. 상하이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봉쇄가 돼 있고 이것이 이제 확산되고 있잖아요. 광저우라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기대고 있는 무역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라면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유가를 자극할 수가 있고 전쟁이 벌어진다면 역시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진행 중에 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이 악재에 대해서 충분히 내성을 가질 때까지는 시장이 떨어지는 것을 멈춘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곧 반등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짙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완화되든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지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거죠. 네. 보통 그 충분한 조정이라고 하면은 고점 대비 한 25% 정도를 생각하는 건가요? 대체로 이제 그 마디가 있는데요. 25%, 50% 이렇게 저기 그 되돌림을 하게 되는데 거기 이제 중간에 끼는 것이 역시 이제 피보나치 수요를 가지고 하는 엘리어트 파동의 원칙, 뭐 38.2, 61.8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적인 상황이 되겠죠. 네,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20%가 빠졌기 때문에 25% 마디로 봤을 때는 한 5% 여지가 더 있다고. 그렇습니다. 뭐 포인트로 보면 대체로 2,500이 살짝 깨지는 수준.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00포인트 근처. 여기까지는 좀 거기까지 꼭 간다는 게 아니고 이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투자하시는데 너무 조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마지노선이나 이렇게 한계선을 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숫자로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게.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해소되지 않고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35년 정도 이렇게 긴 시장을 봐오시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이런 시점이
뭐 투자 난이도라고 할까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뭐 1점에서 한 10점 정도까지 이 점수를 따져봤을 때 한 몇 점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과거 경우로 본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제일 어려웠던 시장은 역시 1990년 이후에 이제 YS 정부가 들어서고 금융실명제를 하기 전까지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장이거든요. 그때 왜 이렇게 어려웠냐면 거래가 안 됐어요. 예. 지금은 뭐 상상하기 어렵지만 당시에 일평균 거래량이 뭐 300만 주. 그러니까 거래가 그냥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거래가 안 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잘 되면 어찌됐든 사고 팔 수는 있는 부분이고 당시에는 이제 거래 자체가 안 됐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또 통화 정책에 상당히 유연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미국도 금리를 한번 올렸고 우리도 금리를 그 사이에 한 두어 차례 네.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다시 내릴 수 있다. 이런 그 정책적인 유연성도 있기 때문에 난이도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네. 문제는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지는 그 이후부터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이 너무 급해져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돈은 빨리 벌어야 되겠는데 시장은 받쳐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매매 회전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동향을 보면은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해져 있다. 네.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는 결코 수익을 내기 어렵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좀 비장한 얘기지만 주가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많은 투자자들의 상처가 이제 자양분이 되는 건데 그때 내가 피를 흘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한 시장으로 볼 것입니다. 막 요즘에 보면 방송도 많고 접할 그런 미디어들도 많으니까 또 부자 된 분들도 많고 자산 격차도 막 커지고 이런 걸 보면서 더 어떻게 보면은 거래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조급해지고 급해진 거죠. 네, 급해진 거고. 예. 그렇게 될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한 2,500선 이렇게 좀 한계선을 조금 이렇게 가늠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매수를 하면은 안 되는 걸까요? 뭐 저희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올라가는 섹터들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만약에 네. 주식을 사야 한다면 저는 제 지금 믿을 수 있는 지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수출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한 6,400억 달러 정도 조금 안 되는 수준의 수출을 기록했었는데 이게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코로나 국면 지나면서 우리가 방역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은 외신들이 다 인정하는 것이고 네. 그 덕에 이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수출 데이터를 보고 쫓아가야 한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출이 제일 잘 되는 분야는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는 석유화학, 네. 세 번째 정밀 기계, 그리고 제약 바이오도 껴 있고요. 그래서 통계청에 보면 그 한 달짜리도 나오지만 10일까지 20일까지 이렇게 저기 그 한 달에 3번 정도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수출 데이터를 보고 쫓아가면 그러면 크게 낭패를 보는 일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언급해 주신 한 3-4개 섹터에서 수출이 좋은 우리가 이제 15대 품목이 있어요. 15대 품목인데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수출이 여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우리는 뭐 아무래도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이 잘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사이에는 중소기업 쪽에 매출 수출도 많이 늘어났었는데 지금 구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중소기업보다는 역시 그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업종 대표 수출주를 중심으로 매매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군요. 그래서 반도체, 석유화학, 정밀 기계 뭐 이런 순으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 저는 교수님 만약에 이걸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뭐 분할 매수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라는 게 그 나눠서 사라는 건 알겠는데 혹시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그런 방법론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분할 매수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사람들에게 분할 매수하라 그러면 시간의 길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3번에 나눠서 사십시오 하면 이제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월, 화, 수 나눠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이렇게 시간의 길이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이제 분할해서 매수하라는 것 중에 보면은 또
가격이 떨어질 때 서서히 사들어가는 이제 물타기 전략도 있고, 뭐 반드시 물타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격이 떨어질 때 들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이 매입 단가를 희석시키는 거니까 요것도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시 리버모어가 했던 피라미딩 전략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피라미딩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길이를 두고 보는 것이 아니고 가격의 움직임을 가지고 보는 거군요. 일단 샀어요. 떨어지게 되면 손절매를 해야죠. 하지만 올라가면 그래서 전고점을 뛰어넘을 때 일단 더 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올라가면 마지막 다 사고 끝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속칭 불타기 전략이라고 합니다. 물타기 전략의 반대인 불타기 전략이라고 하고 네. 피라미딩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략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질 때는 내가 그 이유를 모를 뿐이지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식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가가 떨어질 이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물타기를 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를. 그러니까 가격의 움직임에서 우리가 이제 그 주가의 속성을 읽어야 되는데 올라가는 주가는 또 쉽게 내려오지가 않으니까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그런 식의 저기 그 분할 매수가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예를 들어 2,600이라고 하면 지금에서 한 절반을 산 거예요. 네. 근데 2,500까지 열어뒀으니까 2,500까지 떨어졌을 때 또한 뭐 20% 사고. 그렇게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까지가 저기 그 이제 마지노로 보인다는 것이지 실제로 그것이 마지노라고 저한테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러시아가 뭐 핵무기를 쓴다든지 그러면 주가가 그 밑으로 툭 떨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떨어지면 사야 할 거로 보여지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합리적으로 본다면 거기서 새로 산다? 그건 이제 내가 바닥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안 되는 얘기니까 다시 올라올 때 예를 들어서 다시 2,600, 2,700, 2,800 올라갈 때 더 저기 그 사들어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교수님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물타기냐 불타기냐 보통은 이제 물타기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들 하죠. 네. 네. 근데 오늘 또 이제 불타기를 언급해 주셔가지고 이게 또 되게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활동을 했지만 네. 그 중에 성공한 투자자는 5%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손을 털고 나가는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인데 왜 그러냐 하면 매매하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있는 것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제대로 아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정말 아는 게 많아요. 문제는 확실히 아는 게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많이 알고 있는 것하고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다르고 그리고 또 정확한 매매를 하는 거하고 그냥 사고 파는 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매매 방법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주식을 샀을 때 한 어느 정도 떨어지면 손절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10%를 이제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10%가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손절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무서워. 그렇습니다. 예. 뭐 그건 요즘에 저희 그 행동경제학에서 사람들이 손절하지 못하는 이유를 수백 가지를 대고 있거든요. 뭐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가 중요한 거죠.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뭐 10종목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5종목 넘어가게 되면 사람에게도 관리의 한계가 있거든요. 5종목 넘어가게 되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뉴스 자세하게 봐야 되고 실적 다 보고 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저는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 3종목 적어도 2종목 정도의 그 분산 투자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10% 되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5% 정도 그 손절매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저기 집중 투자를 해놓게 되면은 운용하는데도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손절을 하는데도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조금은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데 너무 큰 분산도 안 되고 그래서 2종목이나 3종목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2종목에서 한 종목이 10%면 5%고
세 종목에서 한 종목이 10%면은 전체에서는 3%밖에 네.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교수님 그 구체적인 매매과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교수님 혹시 지금 이런 시기에 좀 사지 말아야 할 그런 섹터나 뭐 주식이 있을까요?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양적 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하이밸류 주식들은 피해야 됩니다. 하이밸류라고 하는 것은 PER이 높은 예를 들면 뭐 제약바이오의 PER이 높은 기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기술 산업에 뭐 PER이 뭐 100배씩 가는 내지는 뭐 50배씩 가는 이런 기업들은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내려오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수식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제 지나치게 높은 이 PER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주식들은 아무래도 거품이 빠지기가 쉽죠. 그래서 지금은 하이밸류 주식들은 피하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눈앞에 가시화 될 수 있는 종목들. 뭐 그게 당장 수출이니까 지금 내수는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적을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하이밸류라고 하는 것은 역시 실적이 미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적이 없는 기업들이 많죠. 네. 예. 혹시 배당주는 이런 시기에 괜찮을까요?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배당주는 매력이 떨어지죠. 네. 하지만 어찌 보면 배당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계 경제 상황도 별로 안 좋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충분히 가치는 있어요. 왜냐하면 배당을 주기 위해서는 역시 매출도 있어야 되고 또 이익도 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한 비중은 좀 줄이되 배당에 대한 그 관심들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꼭 배당을 받아서가 아니고 그 기업은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좀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